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의장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내용 안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9월 FOMC 회의까지 또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나올 테고, 또 패드도 시장하고 소통을 계속 할 테고요. 패드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테니까 우리가 또 9월 회의까지도 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잭슨홀 심포지움의 주제는 이 구조적인 변화 이거였잖아요. 글로벌 이코노미의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사실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주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날 오후 타임에서 말씀하신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말씀하신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원문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진짜 대단한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좀 놓치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지언정 한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또 글로벌 중앙은행에 공조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쪽 얘기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그 원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내용에서 보면 여기 변화와 단절의 시대의 정책 결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경제적 환경을 특징 짓는 세 가지 주요 변화 이거 하고요. 그걸 살펴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직면한 그 충격의 유형과 또 경제를 통해서 이제 전염을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실행할 때 핵심 요소는 명확, 유연성, 겸손. 이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정리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요 변화에서 첫 번째, 이 노동시장하고 이 일의 본질에 이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노동시장이 이 역사적으로 선진국 전반에 걸쳐서 타이트한 상태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강력한 그 노동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을 떠나버린 근로자가 뭐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선호도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내놓은 걸 보니까 실제로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고용률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 분홍색 선이잖아요. 고용률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도 사실 보면은 거의 최고치예요. 이 왼쪽이 유럽 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 미국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고용률이 거의 최고치로 올라섰고 또 노동시간도 거의 최고치,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녹색 선이 평균 이제 일하는 시간이에요. 평균 노동시간. 그러면은 이게 뭐 고용률이 높아가고 이제 뭐 일하는 시간 총 시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걸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고용자들이 이걸 분홍색 선이 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고치로 올라서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간 폭을 보면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이 일하는 그 평균 시간 전체 일하는 시간 올라간 것보다 이게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노동 시간이 떨어지죠. 실제보다도. 여기 2019년 4분기하고 비교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하고 비교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들 이렇게 평균 노동 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 시장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화를 이제 가속화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선진국의 일자리 중에 4분의 1 이상이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막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들을 했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그러한 AI 혁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쪽 분야에서 또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용시장이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표를 이렇게 보니까
금융이나 이쪽 금융이 이제 왼쪽이고요. 제조 쪽이 오른쪽인데 모두 다 이제 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고용주 서베이를 해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실제 이제 업무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그런 비율이 캐나다가 가장 높았고 영국이 가장 낮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가 이거고요. 영국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금융 부문이고요. 제조 쪽에서도 캐나다가 좀 높고 저기 영국이 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뭐 3분의 1 정도였다라는 거죠. 금융 부문은요. 그래서 제조업 차이에서는 사실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나라별로요. 근데 이제 이 금융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쪽 결론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나 요거요. 독일이나 요거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요쪽이 제조업 제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베이 방식 같은 경우에서도 몇 가지 좀 요인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AI 쪽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뭐 지금 진행 중인 그런 향후의 미래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이 첫 번째 노동시장하고 일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변화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상 최고치의 고용률이지만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고 AI가 실제로 이제 노동력에 있어서 노동 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에너지 전환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사실 요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후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화석 연료 쪽을 이제 그렇지 않은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고 이게 에너지 시장,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미국 셰일 오일이 우리가 좀 유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었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건 이미 좀 이제 과거 얘기가 돼버렸고 성장이 좀 느려졌고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원 같은 경우도 생산 목표가 그렇게 팍팍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은 좀 타이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추진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우려하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다. 잠깐 멈춰져 있지만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생산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 쪽에서 그리고 미국은 2050년까지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열하고 풍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변화, 이 에너지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변화, 지정학적 분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분열이 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블록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적 목표에 맞춰서 공급망이 재구성될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공급망이 한번 붕괴가 된 것을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공급망이 이제 재구성된다. 이걸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무역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10년 동안 무역 제한하는 그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배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이제 무역 전체 규모 이걸 보면은 2000년까지는 이렇게 확 올라왔잖아요. 2000년 중반까지는요. 근데 이때부터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제약 같은 게 무역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2015년 이후로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15년 이후는 거의 정체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수년 동안 세계 경제 통합이 둔화되고 무역 제한은 급격히 증가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코노미 블록 해가지고 여기 좀 표를 참 재밌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붉은색하고
이 푸른색에 완전히 G2 간의 무역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양분화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무역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또 저쪽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것이 또 금융, 식량, 에너지 흐름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온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이것이 이제 점차 더 배가 돼가고 있고, 무역 패턴의 변화도 그래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탈세계화까지 이렇게 이어지진 않았는데, 팬데믹으로 나타났었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이 점도 이런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과정을 가속화시켰고, 무역 분쟁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하고 이 팬데믹 이후로 이어지는,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그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하고 에너지하고 관련된 변화가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또 보호무역 같은 그런 무역 제한의 수도 급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블록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세 가지의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글로벌 이코노미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서두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형의 경제를 통한 전염을 바꿀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경제 변동을 주도하는 이 충격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바뀔 것인지,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나타났었던 그것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 블록화는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경제 블록화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수익 감소가 된 그런 걸 22가 계산을 하니까 거의 한 30% 정도의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한 3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2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선행 투자를 하면서 정책 대응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투자가 EU 쪽에서 6천억 유로를 예정하고 있고, 2026년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AI 관련돼 가지고 3조 4천억 달러를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나토 국방비로 매년 2억 유로를 또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투자가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변화와 충격이 경제에 또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공급이 제약이 되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사업이 벌어지다 보면 원자재 쪽에 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금속이나 광물에 대한 가격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녹색 기술에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박이 되는 점이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기업 가격 인상, 임금 인상으로 나타났었던 팬데믹 당시의 일이 똑같이, 여기 요 단어 tit-for-tat, 이게 맞받아치기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그런 사이클이,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2차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것이 또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안 좋은 상황도 있고, 뭐 변화된 그런 요인들이 향후에 또 변화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예요. 팬데믹 당시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무역 분쟁이나 무역 장벽이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또 똑같이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여러 가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AI하고 그와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금액이 아주 크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걸 다 지나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정책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명확성,
유연성, 겸손 이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변화와 단절의 시대 이때에 강력하게 정책 결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견고하게 유지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냐? 그건 명확성, 유연성, 겸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약속을 명확히 해야 된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대중의 신뢰가 유지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규칙이나 목표에 따라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나간 데이터로 추정된 모델에만 항상 이 데이터 디펜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능한 조금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그래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현재 데이터에 집중을 너무 하게 되다면은 여기 드라이빙 인 더 리어뷰 미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백미러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간 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종종 백미러 보잖아요. 근데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지나간 거에 너무 집중을 하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모델하고 예측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향상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 중기적으로 이 계획하고 실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계와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죠. 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되고 직면한 불확실성을 더 정확히 포착해서 전망해야 된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예측 오류를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된다.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가 중앙은행의 예측을 덜 신뢰하고 있더라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은 뭐 이런 덜 신뢰하는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변화와 단절의 시대에 이 정책을 결정하려면 열린 마음과 새로운 발전에 맞춰서 실시간 분석하고 또 조정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뢰를 위한 행동들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은 안정을 제공하고 물가를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기 목표치는 바꾸기가 힘들다. 신뢰를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분석에 유연하며 의사소통 방식에서 겸손해야 된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네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 케인즈 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어려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된 아이디어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22총재가 어느 정도 그날의 이 스트럭처럴 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부문 쪽으로 경제가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점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다.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는 이 우에다 총재 일본 BOJ가 마무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월의장이 시작을 했고 어제 마무리는 ECB에서 했고 오늘의 마무리는 BOJ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OJ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여러 가지 BOJ 정책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분도 또 이번에 뭐라고 할지 또 궁금하고 그것을 또 한번 내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각각의 얘기가 약간씩 틀리고는 있지만 공조하고 있는 모습이 또 확인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BOK 총재도 이렇게 좀 옆에 이렇게 서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하고 공조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고 ECB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공조를 본다면 우리도 좀 이제 글로벌 금융 쪽에 명실상부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양보한 만큼 이런 거 하나 좀 뺏어 왔었으면 어쩔까 어땠을까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그 의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고금리, 투자 확대, 고성장 이것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또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경제 블록화를 피하기 힘들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건 뭐 이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고 예전부터 거론됐었던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까지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 쪽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경제 블록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이 중국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통한 그런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고 하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까 여기요 고금리, 투자 확대, 고성장,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채 쪽은 계속 좀 이렇게 박스권이 좀 상향된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세가 빨리 이렇게 다시 예전 시세를 원위치 되는 그런 시세는 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날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 남긴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서 계속 중기적으로 봐야 될 그럴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제 흐름,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것이 또 실전 전략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정도께 한번 따로 정리해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